문재인 정부 제2대 국무총리로 정세균 의원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영역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12월 16일은 국회 침탈의 날, 국회 참사의 날로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날치기 저지 규탄 대회에 대해서 국회를 유린한 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살에 걸쳐서 거듭 퇴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의를 그쪽에서 지키십시오. 어떻게 국회의원한테 욕을 하고 이렇게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능멸하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네, 12월 17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양반장, 조금 전에 이제 이정미 의원 목소리도 저희가 들어봤지만요. 어제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 집회로 국회가 아주 아수라장이었잖아요. 지금 국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일단 어제 저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국회 주변에는 경찰 병력 4천여 명 정도가 배치가 돼서 그래요.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 해산시킬 준비를 했나 보군요. 일단 해산보다는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직접 밖으로 나갔습니다. 국회 밖으로. 그래요? 예. 그래서 국회 밖에서 집회가 좀 이어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국회 주변이 오늘 상당히 혼잡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최 반장, 청와대 감찰부마 의혹 관련해서요. 조국 전 장관이 어제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이번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 안 했다는 거죠? 네,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요? 지금 네. 검찰에서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기자들한테 그 내용을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신 네. 조 전 수석,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에서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네. 어제 검찰에 나가서 정무적인 책임이 있다면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 감찰을 중단하는 네. 과정에 정무적인 책임이 있다면 그 최종 책임은 나의 책임이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법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정무적 책임. 예, 그거는 제외하고 문제가 정무적으로 있다면 그건 나의 책임이라면서 법적인 문제와 좀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떠넘기지 않으면 본인이 떠안게 되는 약간 그런 딜레마 상황에 놓였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무튼 정무적 책임을 인정을 한 그런 발언이었군요. 들어가서 이걸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습니다. 저희도 정치부회의 때 유력한 후보라는 얘기를 했는데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직접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인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민생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누가 얘기했죠? 양반장이 얘기했나? 아무튼 이제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를 맡게 되면서 삼권 분립의 정신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이제 정세균 의원이 유력하다는 얘기 좀 나왔었잖아요. 문 대통령은 오늘 그 때문에 주저함이 있었지만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면서 통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세균 후보자도 직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본인의 소감과 포부를 밝혔는데요.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소통에 나서겠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의 2인자라고 볼 수 있죠.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의장 외에도요. 조직적으로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줄줄이 유죄가 선고가 됐고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도 이상훈 의장과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강하게 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단죄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오늘부터 시작된
총선 예비 후보 등록 소식과 여야 패스트트랙 협상 상황부터 짚어보고요. 조금 전 얘기했던 새 총리 지명 관련 얘기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국회 내 과격 집회 논란과 조국 전 장관 수사 속보 등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4월 15일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경쟁이 시작된 셈이죠. 총선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 명함도 유권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경기에 뛸 선수 등록은 받기 시작했는데 정작 경기 규칙인 선거법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여야 4+1 협의체는 아직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늘 밤 9시 다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예. 형님도 나도 가슴에 무궁 하나씩 딱 달고 저기 딱 들어가서 공명하고 깨끗한 나라,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그런 세상 만들어봐요. 그래, 네 말대로 세상 한번 바꿔보자! 네, 정진영 씨도 이정재 씨도 무궁화 달고 국회 들어가서 세상 한번 바꿔보려면 우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비 후보자 등록입니다. 자,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물론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선거를 앞두고 정식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속 두 보좌관처럼 정치 신인들은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미리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내년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내년 총선 2020년 4월 15일. 자, 이제 4달 정도 남았는데요.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과 함께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시작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예비 후보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죠. 먼저 선거사무소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또 선거운동용 명함을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요. 또 이게 중요한데 예비 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서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자, 첫날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자들 등록에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년 총선이라는 경기에 나가려는 선수들은 이미 북적북적한데 문제는 경기 규칙이 여전히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의 합의안을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죠. 자, 협상 자체가 난항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자, 연동형 비례대표 반영 비율 그리고 석패율제 도입 여부 등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4+1 협의체에 참여 중인 각 당 모두 대화 의지가 있음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초심을 되새기며 우리의 원칙을 지키고 고심하고 또 관철하겠습니다. 국회가 다시 개혁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4+1 참여정당 정치그룹 모두의 깊은 성찰과 전형적인 태도의 접근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중으로 민주당은 4+1 회담의 결과를 정확히 내는데 앞장서고 본회의에 오늘 중으로 선거제 개혁 부분을 합의해서 상정하고 그 어떤 정치 몰입애들의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관철시켜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고비인데 저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캡을 씌우겠다는 것이나 바미당과 정의당이 석패율을 9석, 6석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한국당은 여야 4+1 협의체 갈등 상황을 놓고 자가당착이다, 코미디다 비판했습니다. 민주당과 2, 3, 4중대가 짝짝꿍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자기를 부정하는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정의당과 민주당의 민낯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오늘 비공개 협상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석패율제 도입을 하지 않는 대신 이중 등록제가 대안으로 제시됐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중 등록제 말 그대로 지역구 후보 일부를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석패율제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고요. 자, 이런 가운데 국회 로텐더홀 현재 한국당이 농성을 진행 중이죠. 어제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그 앞에서 유치원 3법 기자회견을 하다가 한국당 의원들, 지지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은 정의당이 한국당 농성장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교탄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 때문입니다. 이건 정치 이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정치도 좋고 표도 좋지만 이제는 동물적 근성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도대체 이렇게 막 나가는 식의 이런 건 정치 이전의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사과 필요 없습니다. 사과 안 하셔도 좋습니다. 법적으로 가겠습니다. 상황이 어제와 결국 비슷하게 전개됐습니다. 듣고 있던 한국당 의원들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국당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온 이유는 어제 자유한국당 집회에 건방지다니 이게 건방진 거지 뭐예요? 마이크 들고 와서 하는 게. 의원님들 어제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본청에서 내려가는 저를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하고 있는 1+4 불법이나 지금 반성하세요. 근본적으로 더 큰 불법을 해놓고 말이야. 본인들이 국회 내에서 지금 저지르고 있는 불법이나 생각하란 말이에요. 아니, 폭력을 쓰지 마세요. 누가 지금 폭력에 대해서 지금 누가 다른 얘기하냐는 거예요. 이정미 의원님, 정의당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이나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왜 도대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냐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때문에 이 지경. 본인들 생각하세요. 본인들 생각하라고. 반성 좀 하세요. 부끄러운 줄 좀 말고. 네, 자유한국당의 어제 국회 집회 소식은 잠시 뒤에 국회 발제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 선거법은 강감무소식. 네, 국회 상황이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 밤 9시부터 다시 4+1 협의가 시작될 예정인데 일단 오늘 오전에 진행된 상황부터 정리를 하면서 갈까요? 예, 일단 이 4+1 협의체에 참여했던 각 당 오늘 오전 일제히 협상 재개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요, 이 석패율제를 제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개혁을 위한 초심으로 돌아가서 논의를 하자 제안을 한 거죠. 자, 석패율제 등등을 놓고 민주당과 가장 지금 대립각을 세웠던 당 정의당이죠. 자, 오늘 논의를 다시 이어가 보고 그리고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 했습니다. 오전에는 따로 공개 협상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각 당별로 비공개 아마 물밑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오후에 들어와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따로 또 만나서 의견 조율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좀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신속하게 선거법 합의안을 마련하자 이런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 전쯤에 이제 들어온 소식인데요. 여야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이 오늘 밤 9시쯤 열릴 예정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정의당 윤소아,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또 이 대한신당의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선거법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에 다시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밤 9시면은 진행 상황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고반장이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이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지 자세히 좀 설명을 했는데 합의안 조율 과정에서요 이중 등록제가 제안이 됐다는데 최 반장, 이 부분은 석패율제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단 이게 지역구 후보로 나왔어도 비례대표 의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 석패율제와 이중 등록제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있는데요. 석패율제는 지역구 출마를 해서 이 낙선한 후보들 중에 아깝게 이렇게 진 후보를 일부 비례대표로 의원으로 선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중 등록제는 말 그대로 지역구 후보 일부를 처음부터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진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하는 거라서
처음부터 지역구 2등을 노리고 또 출마하는 후보가 나올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이에 반해서 이중 등록제는 처음부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이중 등록을 할 수 있는 후보를 미리 정해놓기 때문에 후보자가 난립되는 우려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건 독일에서도 시행 중인 제도이기도 합니다. 네, 이중 등록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또 있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당장 4+1 협의체에 참여 중인 민주평화당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선거법 실무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 이 독일의 이중 등록제는 대체로 당 대표들의 전국적인 활동을 위한 경우가 많은 건데 이걸 석패율제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4+1 협의체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중 등록제야말로 중진 의원 구제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제도다. 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 입후보하는 특혜를 일부 후보에게 베푸는 것이 정치개혁이나 지역구도 완화에 대체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이냐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밤 9시에 원내대표급 회동이 열리지만요. 아마 그 전에 계속해서 물밑 협상은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의견을 좁혀놔야 이제 밤 9시 협상에서 최종안을 도출할 수 있으니까요. 자, 어제 한국당의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규탄대회죠. 정확한 명칭이요. 규탄대회 과정에서 폭력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어제 이제 고 반장이 속보로도 전했는데 그 내용은 잠시 뒤에 이제 양 반장이 이제 소개를 할 거고 오늘도 한국당이 규탄대회를 이어갔죠. 예, 일단 그렇습니다. 오늘 상황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오후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날치기 규탄대회 보시는 저런 집회를 또 한 거죠. 어제와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국회 본청 앞에서 계단에서 저렇게 규탄대회를 진행했는데 국회 사무처가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완전히 국회를 꽁꽁 봉쇄를 했습니다. 시위대 진입을 완전 차단한 거죠. 경찰 병력이 4,000명 정도가 동원이 됐는데 참가자는 한국당 의원들, 당직자 일부, 또 보좌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백 명에 그쳤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는 여기 온 사람들 50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못 들어온 분들이 100배가 넘는다. 5만 명이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가 반민주 독재, 좌파 독재로 빠져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본 영상은 오늘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도부가 저 행사가 끝나고 나서 곧바로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집회를 이어갔다는 거죠. 네, 본청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짧은 발언을 한 다음에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들 국회 밖으로 나가서 이 시위대와 합류를 했습니다. 이 규탄대회 사회를 맡은 전희경 의원, 이 국회 사무처의 봉쇄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여러 당원 동지가 있다라면서 그대로 국회 잔디밭을 가로질러 정문까지 행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지금 정문까지 이동을 한 겁니다. 자, 전 의원의 말이 끝나자 구호가 담긴 현수막을 앞세운 한국당 의원들 서로 팔짱을 낀 채 국회 마당을 가로질러 정문으로 향했고요. 국회 밖으로 나가 규탄대회를 또 이어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강성 발언 이어갔는데요.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이 문희장 욕할 가치도 없다. 여러분의 입을 덮이지 말라면서 책임지고 있지 않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끌어내겠다라고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저기 황교안 대표의 말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국회 상황은 이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고 어제 저희가 다루지 못했는데 국회가 파행 상태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요. 네, 지금 이렇게 대치가 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어제 네. 국회 환노위가 이 여야 합의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 개정안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질환을 후유증까지 포함해서 범위를 확대했고 또 가습기 살균제와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 간 인과관계의 주장 요건을 완화해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이 피해자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이 현행법상 구제 급여와 특별 구제 개정으로 이원화됐던 지원 체계를 피해 구제 자금으로 통합을 해서 이 동등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또 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는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월 평균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이 12월부터 다음 해 3월 말까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 등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등은 해당 기간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의 가동률 조정, 또 가동시간 변경과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과 또 속도 운행 제한 등을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간에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상임위 차원이니까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갈 길이 멀죠. 하지만 어쨌든 국회 파행 사태,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대로 폭력 집회 논란까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오늘부터 시작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시작할 때 저희가 간단히 얘기해봤지만요.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고요. 통합과 타협을 중시하고 경제를 잘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는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에 지명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죠. 정치권에서는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2인자로 가는 것은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데요.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그 때문에 진통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신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국회의장 출신의 민주당 정세균 의원 지명했습니다. 지난 법무장관 때처럼 총리 인선만 발표하는 원포인트 개각이었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춘추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일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가 정세균 후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다 아시다시피 정 전 의장의 가장 유력한 총리 후보는 아니었습니다. 같은 당의 김진표 의원이 1순위였는데요. 다만 진보 시민단체 등 핵심 지지층의 반발에 결국 고사하면서 정세균 카드가 급부상했습니다. 민간 경험, 정치 경험이 풍부한 데다가 상대적으로 친문 색채가 적어서 협치 총리 컨셉에도 적합하다는 평가입니다. 정세균 후보자는 우선 경제를 잘 아는 분입니다. 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이며 참여정부 산업부 장관으로 수출 3천억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6선의 국회의원으로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한 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을 갖춘 분입니다. 온화한 인품으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며 항상 경청의 정치를 펼쳐왔습니다. 네, 정 전 의장 아니 이제는 정 후보자라고 불러야겠죠. 원래는 회사원 출신입니다. 쌍용에서 상무이사까지 지냈고요. 정계에 입문한 뒤에는 고향인 전북에서 내리 4선을 했습니다. 이후에 서울 종로로 지역구로 옮겨 15대부터 20대까지 총 6선 의원이 됐습니다. 이 지역구로 옮겨서 당선되는 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고요. 특히나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종로에서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미스터 스마일입니다. 네. 그 혹방맨에 나오는 세균맨도 악당이지만 네. 하여튼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저는 뭐 제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거라고 봐요. 저의 지난 4년 동안의 성적표와 그분들의 과거의 자기 직책에서의 성적표를 비교해 보면 이미 차별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네, 2016년 20대 총선 때입니다. 정 후보자 결국 사전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강적으로 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꺾고 당선됩니다. 자, 이후에 20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아서 승승장구하는데요.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의사봉을 두드린 당사자기도 합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 경랑의 국회 상황에도 미소를 잃지 않던 이 모습 때문일까요? 다정한 세균맨, 균블리, 스마일, 꽤 귀여운 별명이 여럿 붙었습니다. 의장실에 이렇게 인형까지 둔 걸 보면 본인도 꽤 마음에 들어한 것 같은데요. 또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다음 중 정세균 국회의장의 별명으로 그나마 적절하지 않은 것을 좀 골라봤는데요. 올드 조승우? 조승우 이름은 잘 아는데 사실 얼굴은 잘 기억이 안 제가 나거든요. 모르실 것 같아서 혹시나 그럴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분이 조승우인데 예. 저보다 좀 못생겼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 배우여서 아니, 제가 단어법으로. 단어법으로 하신 거죠? 그 올드 조승우보다 형님 조승우가 어때요? 알겠습니다.
네, 이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 봐도 뭐 기업 경력이 있는 경제총리, 정치 연륜이 있는 협치총리, 뭐 또 별다른 구설이나 비리에 연루된 적이 없는 뭐 청렴총리, 어느 면으로 봐도 뭐 무난한 인선이라는 평입니다. 다만 불씨가 하나 있는데요. 입법부 수장 출신의 국무총리행 전례가 없다는 점입니다. 국회 내의 반발은 차치하고 당장 본인부터가 총리직을 고심한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양반장이 찰떡 같은 비유 잠깐 다시 보시죠. 당장 본인부터 마뜩차나 한다는 거죠. 자, 국회의장 지냈습니다. 국회의장 3부 요인 의전서열 국가의전서열 2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밑에 가서 총리를 의전서열 5위. 이 윷놀이로 치면 이거 백도죠, 백도. 예, 실제 정 의원도 주변에 국회의장 하다 어떻게 총리를 가냐 뭐 이런 얘기를 주변에 여러 번 했다는 겁니다. 또 국회로부터 입법부를 행정부 아래에 두느냐라는 반발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명설에 힘이 실리면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요. 대한신당의 천정배 의원, 입법부 수장을 했던 사람을 행정부의 2인자로 삼겠다니 삼권 분립의 정신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냐? 유신 독재 시절에나 있음직한 발상이다. 자, 이런 식이라면 인준투표 때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총리로 임명이 되기 위해선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놓고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 총리 인준 동의를 위한 본회의 자체가 열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자, 또 하나 원활한 교통 정리가 된다면 정 후보자가 총리실로, 이낙연 총리가 비는 종로로 가게 되는 건데요. 이 총리가 21대 총선에 나오려면 내년 1월 16일까지는 총리직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 전에 후임 인준 절차가 마무리돼야 자연스러운 선수 교체가 가능할 겁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 대통령 후임 총리의 정세균 지명, 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 되납니다. 네, 차기 국무총리로 이제 김진표 의원이 한동안 이제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돌다가 아무튼 본인이 이제 고사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죠. 저희도 한번 정치부회의 때 다뤘던 적이 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제 마이크를 잡고 정세균 전 의장을 차기 총리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 춘추관, 그러니까 기자들이 있는 그 방이 건물이 이제 춘추관이잖아요. 춘추관 브리핑룸으로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온 거죠.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인사 발표를 했다는 게 그만큼 좀 무게감을 가진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직접 인사 발표를 했던 게 초대 총리인 이낙연 총리 그리고 임종석 초대 비서실장 그리고 본회의에서 낙마하긴 했지만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 등등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직접 춘추관을 찾은 것만 놓고 보자면 지난해 2월 남북 정상회담 결과 발표 이후 1년 7개월 만인데요. 자, 앞서 법무장관 지명이 있긴 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본격적인 집권 하반기에 문을 여는 개각 발표 사실상 오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통합과 타협을 중시하며 경제를 잘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는 적임자라고 발탁 이유도 밝혔습니다. 자, 정세균 후보자 발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핵심 국정기조, 이 경제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이 통합 또 협치를 통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 앞서 이제 신반장이 발제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또 그리고 여기저기서 나오는 지적처럼 국회의장 출신을 행정부의 2인자로 발탁한 이 비판.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좀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저함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은 이 정세균 후보자가 온화한 인품으로 대화 타협을 중시하면서 항상 이 경청의 정치를 펼쳐왔다면서 국내외 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화합과 협력으로 민생과 경제를 우선하도록 이 내각을 이끌고 국민들께 신뢰와 안정감을 드릴 것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했습니다. 네, 당연한 얘기지만 임명되려면 이제 총리니까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이제 주저했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역시 이제 정치권 반응도
뭐 엇갈리게 나오는 게 사실이고 역시 이제 삼권 분립 문제 때문에 야당의 반발이 예상이 되고 있죠. 네, 우선 이 정세균 후보자가 육선 의원이고 또 뭐 여야 할 것 없이 두루 뭐 이 친화력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자, 오늘 야당 반응 등을 보면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진통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먼저 이 대한신당의 천정배 의원 페이스북에 삼권 분립의 정신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나 유신 독재 시절에나 있음직한 발상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삼권 분립을 무참히 짓밟고 의회를 신여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면서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자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보여주는 폭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명을 한 대통령이나 이를 받아들인 이 정세균 의원 두 사람 모두 헌법, 민주에 대한 개념 상실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다라는 다소 수위 높은 비판도 내놨습니다.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정 전 의장은 현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의장에서 총리로 직행하는 것이 아닌 만큼 뭐 삼권 분립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뭐 적절치 않다는 건데요. 자, 정 후보자 작년 7월까지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냈습니다. 다만 전현직을 구분하는 건 뭐 형식 논리일 뿐 본질은 같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쨌든 청와대 관계자 문 대통령이 주저함이 있었다라고 한 것처럼 그냥 모시기는 어려웠다면서 오랜 시간 고심하고 또 삼고초려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했고요. 또 이왕이면 국회 상황이 다 좀 종료가 되고 차분할 때 발표하기를 바랬다면서도 이 국회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또 선거 일정이나 하반기 국정 운영의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날짜에 발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세균 후보자 본인도 오늘 국회에서 입장을 밝혔죠. 네, 국회의원회관에서 직접 기자들을 만나서 소감을 밝혔는데요. 매우 어려운 시기에 중책에 지명이 돼 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작정이다라고 말했고요. 질의응답도 이어졌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권 분립 관련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제가 전직이긴 합니다마는 국회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적절한지에 대한 고심을 했는데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그런 거 따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 제가 지명을 수락했습니다. 당초 이제 지역구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전망이 있었고 이렇게도 발언하셨는데 예. 입장을 바꾸신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합니다마는 원래 저는 이제 종로의 3선에 도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과 대화도 하고 또 저 자신도 깊은 성찰을 통해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는 것이 저의 태도이고 결정이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 이제 총리 지명을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역시 이제 종로 출마를 유력하게 준비하고 있었군요. 지금 오늘 지명된 이제 정세균 후보자만큼이나 많은 관심이 쏠린 인물이 이제 이낙연 총리 아니겠습니까? 2년 7개월 최장수 총리가 됐고 내년도 총선 민주당의 간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제 차기 총리를 발표하면서요. 이 총리에게도 덕담을 건넸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이 국정 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고 내각을 잘 이끌어 주신 이낙연 총리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셨고 현장 중심 행정으로 국민과의 소통에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자신의 정치를 하도록 이제 놓아드리는 게 도리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관련 대목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낙연 총리님이 내각을 떠나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아쉽지만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신망을 받고 있는 만큼 이제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어느 자리에서든 계속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낙연 총리 만약에 당으로 돌아가면 내년 총선을 지휘하겠죠. 지금 차기 대선 주자 중에서 여론조사 부동의 1위를 아직까지는 달리고 있는데
자, 만약에 이제 이 정세균 후보자가 총리에 임명이 돼서 종로를 떠난다. 자연스럽게 역할 교대, 그러니까 종로 출마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역시 또 제1야당 이 자유한국당에서 맞대결 가능성 카드로 거론되는 인사가 황교안 대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종로에서 전현직 국무총리의 빅매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네요. 네. 자, 외교안보 소식도 좀 짚어보면요. 북한에 공개적으로 만나자 이렇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어제 제안을 했죠. 하지만 북한의 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건 대표가 북한 쪽 인사 만나지 못하고 결국 출국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건 대표 2박 3일간의 짧은 방한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 일본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또 양측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진 방한이었는데요. 자, 어제는 청와대를 찾아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예방하기도 했죠. 자, 비건 대표, 이제는 일을 할 때가 됐다. 내가 온 걸 알고 있으니 빨리 만나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북한에 제안까지 했는데 결국 실무 접촉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Therefore, here today, let me speak directly to our counterparts in North Korea. It is time for us to do our jobs. Let's get this done. We are here. And you know how to reach us. 네, 비건 대표 오늘 오후 4시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비건 대표의 제안과 관련해서 북한은 아직까지도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고요. 만나기 싫다, 조건이 뭐가 있다, 그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8주기를 맞아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최영애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서원들이 함께했고요. 또 김영철 당 부위원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정경태 국가보위상 등 군 지휘부도 동행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말 전에 아마도 마지막이 될 협상 기회가 무산이 되면서 이 북한이 오늘 23일로 예정된 그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길, 즉 강경 노선으로의 복귀를 선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빈손으로 출국한 거는 글쎄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오기 전보다는 확실히 한반도의 긴장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비건 대표가 오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고 연락이 오기를 계속 기다렸대요. 그리고 만약에 만나자는 연락이 오면 출국을 연기할 수도 있는 그렇게 좀 탄력적인 스케줄을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연락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 조금 전에 이제 신반장 얘기대로 크리스마스 전후한 도발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오늘 관련한 발언을 했는데 북한이 뭔가 하고 있다면은 굉장히 실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다수의 장소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면서 여러 가지 ICBM이라든지 기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문 대통령 차기 총리의 정세균 지명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풍경을 놓고서는요. 아수라장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쓸 표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몸싸움에 고성과 욕설, 심지어 폭력까지 국회 앞은 경내로 들어온 시위대에 의해서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인지 오늘은 국회 주변의 경비가 아주 삼엄할 정도로 강화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어제 벌어진 국회 상황, 또 오늘 상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반대하면서 이렇게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기 시작했죠. 자, 그때 정문 밖의 모습입니다. 한국당 당원 또 태극기를 든 시민들 대기하고 있었죠. 자, 국회가 아무리 민의의 정당이라고는 해도요. 각급 국가 중요 시설입니다. 자, 수백 명 시위대를 무작정 경내로 들일 수는 없는 법. 경찰은 문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죠. 자, 그러자 출입증 가지고 계세요? 전직 국회의원이잖아. 그래도 출입증 그래요. 전직 국회의원 줄 필요 없어요. 전직 국회의원 못 들어가면? 자, 차명진 전 의원을 몰라봤던 것 같습니다. 자, 전직 의원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철저히 막자 한국당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한테 빨리 문 열어라 요구를 했고 잠시 후 경찰은 하는 수 없이 저렇게 개방을 했죠.
자, 문이 열리자 백화점 폭탄 세일 때 영업 시작 기다렸다가 우르르 몰려드는 고객들처럼 시민들 환호하면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잠시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이던 황교안 대표가 현장으로 나왔죠. 황교안 이름 연호하고 악수 공세, 꽹가리, 심지어 부부젤라까지, 축구장에서나 부는 부부젤라까지 고음을 막 토해내고요. 시민들 응원에 잔뜩 고무된 듯한 황 대표, 핸드마이크를 저렇게 손에 직접 들고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겼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규탄 집회 자체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집회에 참석했던 한국당 의원들도 국회 안으로 들어갔죠. 자, 그런데 이 해산할 줄로만 알았던 당원 또 태극기 시민들 계속 국회에 남아서 집회를 이어갔던 거죠. 자, 날이 날인지라 정말 반가운 얼굴들을 한자리에서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먼저 김문수 전 경기지사. 오늘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하실 것도 하시고 여기에서 시간을 많이 끌면서 장기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협박 방송했다가 잠시 영어의 몸이 되기도 했었던 상진아재 김상진 씨도 저기 있네요.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원래 그쪽 어쩔 수 없다 쳐도 국회의장이라는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빠질 수 없죠. 엄마부대 봉사단 주옥순 대표도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중계를 위해서 현장을 찾았더랬죠. 자, 그런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자 성북구 장위 이동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전광훈 목사는 안 보이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자, 그렇죠. 전광훈 목사님 주로 청와대 앞에서만 활동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점점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세상에 우리 공화당 당원들까지 이 상황에 합류를 한 겁니다. 집회 분위기 뭐랄까요,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치달았던 거죠. 마침 현장을 지나던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 흥분한 태극기 시민들이 저 XX 잡아라 하면서 물리력까지 행사를 했던 겁니다. 특히 민주당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시위대 목덜미를 잡혔다가 그걸 뿌리치는 과정에서 안경이 벗겨져 나가는 일도 있었다죠. 자, 국회 본청 안에서 이 모습을 정문 통유리를 통해 지켜보고 있는 저 검은 실루엣, 과연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모르긴 해도 저 순간 문 괜히 열어뒀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문희상 의장 곧바로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렇게요. 오늘 특정 세력 지지자들이 국회를 유린하다시피 했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 급기야 벌어졌습니다. 자, 시간은 흘러 날이 저렇게 어둑해졌습니다. 경찰과의 대치 과정에서 일부 탈진한 시민들, 일부는 뭐 차디찬 바닥에 막 쓰러지기도 하고요. 앰뷸런스도 막 오고 그러더군요. 정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자, 황교안 대표 다시 나왔습니다. 본청을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향해서 직접 마이크 들고 우리 집에 갑시다 하면서 해산을 유도했던 거죠. 과연 잘 됐을까요? 보시죠. 아이고 시민 여러분, 밑으로 내려갑니다. 함께 들어갑니다. 올라가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네, 시민 여러분 가까이 오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황 대표 본인이 직접 국회 정문 밖으로 걸어 나가면서 시민들의 귀가를 유도를 했습니다. 배웅을 한 거죠. 자, 연사로 때로는 리포터로 이날 현장 곳곳을 누비던 김문수 전 지사 역시 현장을 정리를 하고 귀가를 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자, 바로 그때 한국당 민경욱 의원과 조우를 하는 거죠. 아이고 잘됐다 즉석 인터뷰를 시도합니다. 예전에 발제해드린 바 있는데 김문수 TV 출연해가지고 마술 쇼를 선보인 바 있었죠. 자, 김 전 지사 그 생각 났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뉴스만 잘 보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술까지 하시는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시면서 자, 김 전 지사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치가 백단 민경욱 의원 이렇게 받아칩니다. 마술 하나 할까요? 예, 그거죠? 예. 마술이 하나. 마술. 하나, 둘, 셋. 전 짜자자자잔. 전 짜자자잔. 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돈. 다시 한번 할까요? 아니 이 돈이 아니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서? 아니,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마술사 아니겠습니까? 없는데? 자, 민경우 의원 뭐 지역구민들에게도 즉석 마술쇼를 즐겨 한다고 하죠. 진짜 실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짧게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죠. 한국당 총선기획단 오늘 당 중진들 지도자급 인사들의 이른바 험지 출마를 공식 권고했습니다. 자, 고향인 경남 창녕 혹은 대구 둘 중 한 곳을 나가겠다 했던 홍준표 전 대표 역시 수도권이나 거점 지역 이제 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얘기인데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어느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뭐 내부적으로 진통이 앞으로 좀 따를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제 집회 관련해서요. 이제 고발 조치도 이뤄졌고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그 관할 지역이 영등포 경찰서인 모양이에요. 이제 경찰이 수사 전담팀을 꾸려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수사팀을 15명 이상으로 꾸렸는데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하네요.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상황부터 좀 알아볼게요. 국회 경내죠. 경내로 집회 참가자들이 들어왔고 또 일부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4월인가 5월인가 4월이죠. 4월에 민주노총 조합원 일부가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이제 담장을 넘어서 경내로 진입한 적이 있었죠. 뭐 그때하고 어떻게 봐야 돼요? 그때하고는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요? 자, 먼저 짚고 갈게요. 국회는 집회 및 또 이 시위에 관한 법률상 5개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곳입니다. 정치권이 관행적으로 뭐 교탄대회 등을 하면서 국회 안에서 집회 시위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황이 달랐던 건 이들 일부가 국회 본청 난입을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본청에 들어가려던 일부 의원들, 관계자들과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진 거죠. 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주노총은 본청 내부 진입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본청까지는 아니었군요. 예, 네. 담장을 무너뜨린 건데 사실 그 일로 김명환 위원장 등이 징역 4년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민주노총의 뭐 그런 방식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이 폭력 시위로 규정을 네. 하면서 민노총은 사람 폭행하고 국회 담장 무너뜨리고 오히려 경찰에게 큰 소리치고 있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더 이상의 불법 폭력 시위를 막아야 한다. 이들 주장에 국회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검찰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황교안 대표 앞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이 승리하셨다라는 격려의 발언을 했고요. 또 한국당 역시 국회의장이 먼저 원인 제공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때와는 사뭇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앞서 이제 경찰이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속보를 전했는데 앞서서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해서 나란히 고발 조치를 취했죠. 네,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은요. 폭력을 수주방관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 또 폭력에 동원된 무리들이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의원들에게 지시한 심재철 원내대표를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민주당과는 별도로 영등포 경찰서에 황교안 대표 또 한국당 지도부 일동 그리고 사건 범행에 가담한 성명 불상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는데요. 그리고 문정은 전 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 일부에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요. 나도 시위대에 뺨 맞아본 적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매도하지 말라고 또 맞섰네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일이 부지기수로 벌어질 수 있다라면서 본인의 사례를 이렇게 소개한 건데 자, 그동안 관례적으로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국회 내에서 많은 집회를 개최를 했고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 항상 있었는데 갑자기 그걸 불법이라고 이렇게 경찰을 동원해서 막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커진 것이고 약간의 충돌도 벌어졌던 것이다라고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약간이라고는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이 경찰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 한 명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요. 황교안 대표가 투사형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단식부터 시작해서요, 고반장. 지금 집에 거의 안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단식을 끝낸 뒤에 지금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인 상태인데 오늘로 일주일째죠. 자, 국회 안에서 숙직을 다 해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회 화장실에서 세면도 하고 말이죠. 식사도 밥과 김치, 김밥 정도로만 간단하게 해결한다고 하는데. 국회 화장실에서 세면한다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예. 네. 또 보시다시피 수염을 일부러 깎지 않고 있습니다. 노타이의 점퍼, 또 운동화 차림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것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네, 다만 당내에서는 너무 투쟁 일변도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다면서요. 네, 강성 지지자들이 황교안 연호를 하고 부부젤라까지 아까 막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격려 환호에 좀 취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너무 그런 쪽으로 경도되는 것 아니냐 하는 또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황 대표의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 보수 유튜브 한 1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당 지도부가 이들에게 입법 조사원 자격을 부여해서 국회 출입을 자유롭게 하자는 제안까지 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또 의원들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도층으로의 표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는 우려입니다. 네. 자, 아까 양 반장이 마지막 발제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한국당이 당대표급 중진들에게 전략 지역 출마를 권고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잖아요. 최 반장, 전략 지역을 어떻게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네, 일단 한국당 총선 기획단이 정의한 전략 지역이라는 건요. 20대 총선에선 민주당 등 다른 당 후보가 선출이 됐지만 한국당의 자체 여론조사 그리고 지역 평가 결과 중량감 있는 한국당 주자가 나설 경우에 역전이 가능한 지역구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경합 지역 또 과거 한국당 텃밭이었지만 지금은 민주당에 내준 부산 경남 지역을 이루는 것 같은데요. 일단 강제는 아니라 당과 협의에 따른 권고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강제가 아닌 권고라고 해도 거부했다가는 아무래도 좀 모양새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험지에 나가라는 이 같은 권고를 거절하면 이래저래 많은 개인적으로도 데미지를 얻을 수 있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어 보이죠. 데미지 모르시나요? 우리 영어를 쓰고 그래요. 네, 좋아요. 자, 그 대상자를 특정하진 않았죠? 네. 예, 특정하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당대표를 지냈거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큰 정치인이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대선 후보, 당대표, 전직 당대표, 전직 광역단체장 이 정도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예, 그림 보여주시죠.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저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예, 이진복 단장은 어느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얘기인지 기자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기자들의 저희들의 이런 분석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 반장, 황교안 대표도 그러면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 이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지도자가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디에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네, 저희가 홍준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죠. 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반응을 내놨네요. 네, 만약에 이 총선 기획단의 발표대로라면 홍 전 대표가 만약에 대구 출마를 고집한다 하면 김부겸 의원의 지역구 같은 그런 곳에 자객 공천을 받을 게 좀 분명해 보이는데 홍 전 대표 본인의 역시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태 국회의원 출마는 당이 정해준 대로 험지에서만 해왔지만 마지막 출마지는 차기 대선을 기준으로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정하고자 한다. 당에 그다지 공헌한 바도 없이 양지만 쫓던 사람들이 숨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렇게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내부 고발자죠.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내년 총선에 나가겠다고 밝혔네요. 네, 광주 광산을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제가 아까 오늘부터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됐다 말씀드렸는데 내일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겠다고 합니다. 네, 잠깐만. 그쪽 현역 의원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 광산 지금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지역구인데 이 노승일 씨는 예전부터 국회의원 출마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밝히긴 했었죠.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내가 만약 당선돼서 배지를 달게 되면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8월에 광주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국회 상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이제 변하고 있으니까요. 속보가 더 들어오면 저희가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민주당 국회 폭력 집회 황교안 심재철 고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오늘 화성 일대에서 살인 14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이춘재의 신상을 공개하고 사건의 명칭을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진범 논란이 불거진 8차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과 검사를 정식으로 입건하는 한편 초등생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에 대해서는 사체 은닉 혐의를 적용해서 마찬가지로 공식 수사 대상자에 포함시켰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사건이 발생할 때부터 붙여진 이름이었죠.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또 수사 관련 논문 등 학계에서도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사실 사건이 발생한 지 30년이 넘게 지났고 이 지리적으로도 범행 일대와 지금의 화성은 큰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이 화성은 이 이름으로 인해 마치 가상의 현실과도 같은 살인사건의 도시로 그려졌죠. 그러던 중 경찰이 8차 사건의 용의자를 특정한 뒤 다시 화성 살인사건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화성에는 다시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살아났습니다. 자, 이에 화성시 의회가 나섰는데요. 사건명에 화성이라는 지명이 붙어져 30여 년간 오명을 짊어지고 있다. 이 경찰과 언론사는 이 화성 시민 전체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는 명칭을 이춘재 살인 사건으로 변경해야 한다라고 요청한 겁니다. 자,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바꾸려면 우선 범인이 이춘재라는 걸 밝혀야 합니다. 사실 언론은 그동안 경찰이 그를 정식 피의자로 입건한 이후 이름 이춘재, 또 얼굴을 공개해왔지만 정작 경찰은 범인이 이춘재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었는데요. 이 기자들이 이춘재가라고 질문을 하면 경찰은 이모 씨가 또는 피의자가라고 답해왔습니다. 자, 그러나 경찰은 오늘부터 사건 명칭을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으로 변경키로 했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한 건데요. 다만 현재 이춘재가 수원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어 얼굴을 공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경찰은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 중 9건이 그가 저지른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 외에 또 9건의 성폭행 사건도 예소행이라고 보고 추가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진범 논란이 불거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이 범인을 특정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던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 이렇게 밝힙니다. 당시 방사성 동위원소 감정은 과학적 증거 방법으로서의 신뢰성이 낮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발에 의한 개인 식별은 추론의 오류의 가능성이 많으며 완전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감정인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법과학 분야에 도입해 감정하는 과정에서 시료의 분석 결과값을 임의적으로 조합, 첨삭, 가공, 배제해 감정상의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법원은요, 국과수 소장이 작성한 채모감정 의뢰 보고서가 이 충분한 증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방사성 동위 원소 함량이 12개 중 10개가 이 범인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에 따라 범인이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윤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자, 이는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국과수 감정 결과가 우리 사법 역사에서 증거로 채택된 최초의 사례였는데요. 하지만 이 증거에 바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과수만의 책임인 것이냐? 실제 수사를 진행했던 건 경찰이죠. 이춘재가 벌인 사건인데 경찰의 수사가 잘못돼서 억울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린 사건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경찰이 그런 실수를 했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아야지 그런 사건 은폐하시면 큰일 납니다. 만일 그런 사건들이 있게 되면은 사실 확인이 되는 순간 저희가 국민들께 알릴 부분들을 알리고 또 그 바로잡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 결과죠. 경찰은 8차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과장, 형사과장 등 경찰 7명, 그리고 담당 검사 1명 등 총 8명을 직권남용 체포, 감금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특히 담당 검사는 윤모 씨에 대한 임의동행부터 구속영장 발부 때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7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러나 입건된 경찰과 검사의 위법이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소멸됐기 때문이죠. 다만 행정처분 등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요. 8차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5명이 당시 1계급 특진을 합니다. 자, 민감용 경찰청장, 진상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특진 취소 검토도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민 청장은 또 검찰과 경찰이 싸울 일은 아니라면서도 8차 사건엔 검찰의 책임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당시 경찰의 수사를 지휘했던 게 바로 검찰이죠. 그리고 경찰이 담당 검사를 입건까지 하면서 이 검경 간 또 묘한 신경전이 예상이 되는데 특히 검찰도 앞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여온 검경이 또 다른 충돌 전선을 형성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 나옵니다. 재심 청구 대상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가혹행위 등 직무상 범죄, 국가수 감정 관련 의혹에 대하여 경찰 수사가 더디고 있으니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해서 이거를 진상을 규명해달라. 경찰을 못 믿겠다 그건 아니고
더디고 있으니까 빨리 좀 해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자, 물론 뭐 검사가 또 수사를 하더라도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제로인 건 또 바뀌지 않습니다. 자, 경찰은 희생자와 가족, 특히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모 씨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는데요. 윤 씨의 잃어버린 20년, 과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보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명예가 중요한 거지. 돈은 없어도 벌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벌면 끝내는데 사람은 일단 한 번 잃어버린 인생 잘 찾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20년의 세월 짧은 건 아니에요. 네? 짧은 세월을 뭐 국가 보상이나 돈으로 보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걸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건 잘못하는 경찰이나 사법부가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경찰 화성 아닌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형사 검사 정식 입건입니다. 네, 자 지금 막 하나 속보가 들어온 게요. 지난번에 이제 검찰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해서요.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불허 조치를 내렸잖아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이제 9월 6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는데 그 이후에 공소장 내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뭐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일시라든지 범행 일시, 장소 등이 많이 바뀌었고 어떻게 공소장이 이렇게 많이 바뀌느냐. 그래서 재판부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조금 전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재기소죠. 다시 이제 추가 기소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기소는 그대로 유지는 하는데 뭐 만약에 그 이후에 뭐 재판부가 뭐 공소 기각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재기소 조치를 취한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막 들어온 속보를 제가 얘기를 했고요. 경찰이 이춘재 8차 사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윤모 씨에 대해서 사과하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들을 정식으로 입건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경찰 스스로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인데 그 절차에도 속도를 뭐 좀 붙일 수 있겠네요. 네, 경기 남부경찰청은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 중에 DNA가 확인되지 않은 9건의 살인과 또 9건의 성폭행 사건도 그의 소행으로 보고 추가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이 8차 사건을 맡았던 검사와 경찰관 등 8명을 정식으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 51명 중에 숨지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4명을 제외하고 37명을 수사했고 형사계장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 감금과 또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도 정식으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윤모 씨가 범인으로 지목이 되고 또 수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경찰이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네, 경찰은 8차 사건 당시에 윤 씨가 범인으로 지목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쓰였던 국가수 감정 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가수는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와 윤 씨의 모발에 대한 방사성 동의 원소의 감정을 진행했는데 시료값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또 조합하고 가공하면서 이 감정 과정 중에 중대한 오류가 생겼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국가수 감정에는 현재 이 지병으로 인해서 대화가 어려울 정도이고 또 감정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국가수 또한 당시 감정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30년 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최선을 다한 감정으로 사료된다면서 구체적인 수치 등은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답변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앞서 검찰이 국가수 감정 결과가 허위로 조작된 정황이 짙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잖아요. 경찰은 조작은 아니라고 본 거죠, 양 반장? 예, 뭐 앞서 이 검찰에서는 이 국가수 감정이 조작됐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경찰은 조작은 없는 걸 지어내서 만드는 거 아니냐. 경찰은 판례에 따라서 조합, 가공, 첨삭, 배제라는 표현을 썼고 이 감정 과정에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이 수사 보고서를 작성한 걸로 확인이 됐다면서 결국 그러니까 이 경찰의 수사 보고서는 허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윤 씨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이 과정에
이 경찰이 이 수사 보고서가 문제라면 애초 그거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 자체가 오류였다 이런 입장을 사실상 내놓은 것이죠. 네, 뭐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도 경찰은 뭐 현재까지 진행된 사건별 수사 결과와 당시 수사 기록 등을 면밀히 다시 분석을 해서 이춘재의 자백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당시 수사 과오에 대해 한정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특히 경찰은 지금 국가기록원에 이춘재 8차 사건 현장에 채모 2점이 보관돼 있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DNA 감정을 해서 이춘재와 동일하다고 나오면 8차 사건 관련한 확실한 증거가 생기는 만큼 이걸 입증하는 데 힘쓰겠다면서 재심 절차 역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춘재가 자백했던 초등학생 실종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도 입건 조치됐다는 거죠? 네, 1989년 7월 화성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실종 사건으로 이춘재가 자백을 하면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최근 경찰이 아파트 단지로 바뀐 현장을 대대적으로 수색을 했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찾지 못했죠. 자, 그런데 경찰은 여러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주민과 함께 야산을 수색하던 경찰이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해 놓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최근 이춘재도 범행 당시에 양손목을 줄넘기로 결박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자, 이에 경찰은 당시 경찰이 사체의 일부를 찾고도 고의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당시 형사 계장 등 경찰 2명을 사체 은닉과 증거 인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네. 자, 다만 입건된 경찰과 검사 모두 이제 공소시효는 소멸됐어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경찰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따지는 차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아까도 이제 최 반장이랑 시작할 때 간단히 얘기했지만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서요. 조국 전 장관이 어제 수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는데 그 정무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을 했다면서요? 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이 오늘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 감찰 중단과 관련해서 정무적인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취지로 어제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니까 이 정무적이라는 전제를 두면서 법적 책임과는 무관함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감찰이라는 범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라는 것과 같은 취지의 설명으로 보이고요. 이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언론을 통해서 직권 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어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 조사에서 충실하게 밝혔다라고도 전했습니다. 또 변호인은 조사를 마친 후에 종합적인 입장을 밝히려 한다면서도 최근 보도 가운데 조 전 장관이 박형철, 백원우와 개별 상의를 했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사실과 다르니 추측 보도를 자제해달라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를 와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요. 오늘 오후에 1심에서 선고가 나왔는데 실형을 선고받았죠? 예,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가요. 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자,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두 사람을 포함을 해서 삼성의 전현직 임원 18명, 법인 이렇게 모두 32명을 불구속 기소했었는데 법원은 이 26명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2013년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가 설립되니까 이 미래전략실이 만든 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바탕으로 이 협력업체 폐업, 노조원 표적 감사 등등의 방법으로 노조를 와해하려고 했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삼성전자 서비스는 협력업체를 하부 조직처럼 운영을 했고 이 근로자 파견 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를 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한 이 의장과 강 부사장까지 이 모두 노조와의 실행과 전략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특히 재판부는 부당 노동 행위와 관련된 수많은 문건들이 발견이 됐다면서 이건 미래전략실에서 파생이 돼 계열사 및 자회사로 배포된 노조 전략, 비상대응 시나리오, 비밀 동향 보고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을 했고요. 참고로 앞서 법원은 삼성 에버랜드의 노조 와해 사건에서도 이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라고 판단을 하고 이 강경훈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가요. 매년 검사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하고요.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을 보통 하는데 이번에도 요청했습니다. 물론 이제 평가가 우수한 검사도 있어요. 하지만 강압적인 자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그런 내용들도 있죠.
네, 변협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총 올해 이 검사 평가에는 변호사 2,070명이 참여했고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고 평가 점수 90점 이상인 우수 검사 10명, 또 우수 수사 검사 10명, 우수 공판 검사 10명을 각각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 우수 검사들은 실명과 소속 검찰청을 공개했지만 하위 검사로 선정된 수사 검사 10명과 공판 검사 10명에 대한 실명은 따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변협이 밝힌 사례들을 보면요.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고 압박해 자백을 하게 만들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변호인이 조사 내용을 메모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변호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겁박을 하는 검사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아직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아직 국회 상황은 특별한 거 더 들어온 건 없네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경찰 이춘재 8차 사건 수사한 경찰 검사 입건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척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협상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내일까지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세한 속보 회의 때 전하겠습니다. 국회 상황은 내일도 복잡 다단하게 전개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한국당의 규탄 집회는 내일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진행이 됩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4+1 선거법 협상 상황 관련해서는요. 오늘 밤 9시 막판 협상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그 결과 내일 회의 때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청와대에서 스테판 르벤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과 공식 만찬을 갖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스웨덴은 그동안 북미 실무 협상에 무대를 제공해온 국가죠. 그런 점에서 더욱더 의미를 갖는 만남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내일 당내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위라고 있는데요. 회의를 열고 특검 추진 여부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국회 상황 누가 좀 계속 챙겨요. 고 반장. 예. 네.